슈퍼전대 시리즈 12번째 작품으로 과학 아카데미아 출신의 천재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 무한 경쟁과 학력 만능주의에 빠진 엘리트주의 세태를 풍자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성적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서열화되는 세태에 맞서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생명중시 사상을 내세운 무거운 주제의식을 갖춘 수작으로 초신성 플래시맨과 더불어 80년대 슈퍼전대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당시 일본 거품 경제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촬 효과나 액션은 거의 정점에 달해 있었고 스토리도 80년대 전대 시리즈에서도 최고의 작품이자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의 단일 완성도로는 전설로 불리는 조인전대 제트맨과 더불어 최고 수준. 초반에는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서 유아층에게는 거부를, 성인층에게는 지지를 얻었으나 중반 이후 두 명의 신전사를 등장시켜 유아층의 인기도 함께 얻는다. 신전사의 등장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새로운 멤버가 두 명이나 나타났으니 당시 시청자들의 놀라움은 요즘에 비할 바가 아니다. 태양전대 선발칸 이후에 첫 3인 전대이면서 최초로 여성 멤버가 블루인 전대이다. 또한 어두워서 밝은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동시에 배치하지 않았던 녹색과 검은색이 최초로 동시에 쓰인 전대이며 5명의 색을 살펴보며 오륜기의 색이다. 신전사의 추가는 10번째 작품 기념으로 나온 기획으로 신전사가 추가된다는 소식에 주연인 시마 다이스케가 싫은 생각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이다. 스토리 전개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나 오히려 그런 설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등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기획이 되었다. 진짜 문제는 야노 테치야와 아이카와 주니치가 라이브맨이 되는 과정인데 38에서 아마미야 유스케가 함께 싸우자고 하더니 라이브맨 변신 장치인 트윈 브레스를 마술처럼 만들어주는 장면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전개다. 급조된 설정은 두 명의 신전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로봇 라이브 복서에게도 있었다. 당시 경쟁사였던 타카라의 갓 진나이의 영향으로 고심하던 반다이가 로봇끼리의 합체라는 구상을 내놓았고 무리하게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극의 긴장감이 높아졌으며 슈퍼라이브 로봇 왕구의 밸런스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용자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합체 후의 밸런스에 맞춰진 부작용으로 2호 로봇인 라이브 복서의 모양새는 박스에 가깝게 변해버렸다. 본작에 등장하는 악의 조직인 무장 두뇌군 볼트의 간부들은 엘리트주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무고한 생명을 멸하려는 악당인 동시에 학력주의와 무한 경쟁 사회인 폐해로 인한 희생자 포지션을 겸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들로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주역인 라이브맨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이들은 라이브맨에게도 적이자 친구이며 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캐릭터성은 원래 친구였던 간부들 뿐 아니라 중반에 등장하는 닥터 아슈라나 지부치 성인 부치 등 라이브맨 멤버들과 친분이 없었던 악역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악역들의 드라마가 잘 강조되어 본작은 악역들이 퇴장하거나 사망할 때조차 감동적인 꽤나 보기 드문 작품이 되었다. 이 때문에 주인공들보다도 악역이 인상 깊다는 평이 많다. 1988년 당시보다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무한 경쟁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2022년 현재까지도 이들이 전하는 울림은 크다. 1994년 후레시맨 시리즈 4탄이라는 부제와 함께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출시했지만 앞에 후레시맨 3부작보다는 인기가 낮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시마 다이스케는 그때까지 슈퍼전대 시리즈의 주역이 갓 연기를 데뷔한 신인이었던 전통을 깨고 커리어 8년차로서 꽤 경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주역으로 발탁되었다. 시마는 학생 시절 북주족으로 활동하였으며 데뷔부터가 북주족 컨셉의 밴드 활동이었다. 1982년 불량배 컨셉으로 부른 남자의 훈장이라는 곡이 데이트하기도 하여 대중적으로 시마 다이스케 이미지는 이미 리젠트의 불량 청년 캐릭터로 유명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아마미야 유스케의 시마 본인의 캐릭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마 다이스케는 전태물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자랑했지만 애들이나 보는 방송에 나온다며 무시당했고 이에 발끈하여 어린이 방송의 훌륭함을 보여주겠다는 오기로 1년간 최선을 다해 주인공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하라조 역을 맡은 배우 니시무라 카즈히코는 1년 전 가면라이더의 주인공 미나미 코타로의 오디션에 응시했으나 떨어져 다음해 오하라조 역으로 발탁되었다고 한다.
미사키 메구미는 80년대 특촬 히로인 중에서 손꼽히는 미녀로 일본이건 한국이건 라이브맨을 보고 자란 세대의 남자들 중 메구미가 자신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드교수 비아스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의 살인 및 살인 교사이기도 하다. 초기 3인방의 간부들을 차례로 제거할 당시 엄연히 이를 지시한 이가 비아스였다. 자신도 천점 두뇌를 노리고 수많은 형제들을 유인해서 캠프를 포함해 12명을 희생시킨 셈이니 살인해놓고 죄책감 하나 없는 한마디로 연쇄살인마의 사이코패스! 다른 최종 부스들은 적어도 팀킬을 한두 번만 했었는데 비아스는 달랐다.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악당인 셈이다. 담당 배우 나카타 조지는 비아스의 메이크업은 스타일리스트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하였고 주요 소품인 귀걸이와 반지 또한 본인이 구매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드 노이드 가슈는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교다이 이래로 계속 등장한 거대와 전당 괴인 계보에 속하지만 이 캐릭터를 끝으로 한동안 또 거대와 전당 괴인은 따로 등장하지 않게 된다. 다시 등장한 것은 초력전대 올해 인저의 집사 아체 코체로. 그 전까지는 다시 괴인이 자체 거대화를 하거나 간부진이 거대화도 맡아서 한다. 라이브 로버는 우리나라에선 영실업에서 일본의 DS 초합금을 라이선스 생산하였고 알파 과학에서 카피품이 나오기도 했다. 지구 방위대 후레쉬맨부터 시작한 한국 비디오 시작에서의 일본 특촬 붐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 아무래도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3대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해적파 원고들이 나돌았다. 일본에선 방영 당시 작품의 노선 변경에 따라 기존 미니 프라로는 합체가 불가능하여 메탈 합금이라는 카테고리로도 출시되었으며 이후 정확히 30년이 지나 2018년 초수전대 라이브맨 방영 30주년 기념을 겸해 슈퍼 미니 프라로 출시되었다. 라이브 복사는 1988년 출시 당시 4,980엔, 방영 도중 슈퍼 라이브 로보로의 합체를 구현하기 위함인지 촬영용 슈트에 비해 생체가 무척이나 비대한 박스 로봇으로도 유명하다. 영실업체에서는 바이스 라이너와 사이 파이어를 각각 들소 장갑차, 코뿔소 탱크로 변환했다. 밝은 흰색이 위에로 많이 쓰이다 보니 30년 이상 지난 지금은 리뷰나 경매 매물을 보더라도 각 차량의 머리 부분이나 허벅지의 흰색이 누렇게 변색된 경우가 많다. 영실업체의 경우 합금 부품까지 그대로 합금으로 구현했다 보니 전체적인 완구의 구성도 반다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굴때리게도 공식 박스 아트에서 라이브 복스의 얼굴에 슈퍼 라이브 로보와 동일한 모양새로 헤드 기어를 씌우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당시 TV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 헤드 기어를 씌울 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씌우는데 막상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땐 슈퍼 라이브 로보처럼 쓰고 있어서 정작 공식 장르에서 라이브 복스의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주연인 시마 다이스케는 연예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그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출연하게 됐다고 전해지며 오프닝도 직접 불렀다. 고유성 활백이 그린 마스크맨이 있듯이 이 라이브맨도 개작이 존재하는데 90년대 초중반 사이쯤 만화 잡지 보물섬에 이영석이 킹 라이브맨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적이 있다. 지구 곳곳에 숨겨진 고대의 유산인 라이브 머신들을 찾아 우주인들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스토리. 이 만화의 주인공은 유일하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탑승하는 1호기 메카 또한 제트 팔콘이 아닌 랜드 라이온이다.